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출근 시간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 댓글팀 의혹,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전 정치권 전체를 지금 달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한 댓글팀, 이게 실존했는지 또 포함해서 실제 파악을 위해서 소매를 걷고 나선 분이 계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치천재, 방송천재 박지훈 변호사와 방송해서 너무 그러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아, 요즘 뭐 그 상임위에서 활동이 네네. 뭐 어떻게 보면 또 마이크가 이렇게 꺼지잖아요. 네. 발언 시간이 제한 예. 초과되면 예. 상관없다. 양문석 의원은 그 마이크 하고 상관없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꺼져도 말씀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말을 크게 한다. 목소리가 좋다. 이렇게 좀 설명해 그만큼 주세요. 속 시원하게 예. 또 일도 추진하시고 발언도 하신다. 이런 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질의 시간, 추가 시간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크게 이야기하면 다 다른 그 마이크에 제 목소리가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여론조작 관련해서 댓글팀 개정 일일이 분석을 다 해서 또 수사에 단초를 제공하셨는데 네네. 댓글 분석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그 내밀한 정보를 자기들이 흘린 거잖아요. 아, 본인들이 예. 또 당대표 전당대회 하면서 예.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장해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2차로 흘린 거죠. 1차로 흘린 게 누구예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잖아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자기 댓글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문자 그 1십 사건의 그 문자 말씀이시죠? 예. 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흘리고 그다음 두 번째가 그 찐윤이라고 하는 장해찬이 그 내가 거기에 참가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이거 좀 그 조져주라, 이거 좀 띄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장해찬이 계속해서 그걸 들고 장난을 쳤죠. 증거를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니까 이것들 봐라 라고 이제 그 판단하겠죠. 그러면 한번 뒤져보자. 그런데 이제 이게 뒤져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이게 생노가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일주일 이상을 1차 지난 일요일 날에 발표할 때가 24개 계정에 6만여 개. 그 다음에 지난 화요일 날 그 발표할 때가 29개 계정에 7만여 개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석을 하려면요, 진짜 깨알 같은 글씨로 분석이 뭐 기계가 있습니까? 기계가 없죠. 눈으로 손으로 다 직접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하. 그래서 제가 생노가다라고 이야기를 지금도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거는 어제 저녁에 술 마셔서.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발굴을 했던 내용이고, 이제 뭐 데이터 쪽으로 보면 502개가 이 오탈자까지 이 똑같은 기호, 오탈자 이런 게 다 같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썼던 그냥 복사했던 내용 아니냐. 복사해서 붙이기가 그렇죠. 이제 들어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1분 사이에 다른 계정으로 서너 개씩 올라오는 분초 사이에 그 붙이기를 하면 이거는 누가 오다를 때리고 자 요시 땅 하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장해찬이 이야기했던 여론조작 팀이 분명히 존재했고 여론조작 팀이 철저하게
관리되면서 통제되면서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댓글들 좀 소개해드리면요. 오, 양 박사님, 최윤님, 양 박사님 흑진주였어 이렇게 뭐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갖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침 햇살님은 양문석 의원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배동호님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다. 또 속 시원한 멘트 너무 좋다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확인해가지고 6만여 개 글 중에 502개 그 첫 번째 했을 때는 댓글에 오탈자 기호를 이제 찾아내면서 같은 거 결국 이 팀들이 있는 거 아니냐. 한동훈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작성한 거다. 이거 괜찮다라는 입장인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그 한 아이디가 만여 개도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숫자 문제를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502개의 똑같은 거 그다음에 한 아이디가 뭐 18,000개 정도를 달았다. 근데 이거는요. 네이버에 한했습니다. 우리는 네이버만 그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다음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각종 커뮤니티 있겠죠. 그 다음에 온갖 SNS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인력과 시간 때문에 분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네이버에서만 7만 개 정도의 그 댓글을 분석했을 뿐이다. 그러면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이런 그 여론 조작 행태들이 그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발적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지사 문제를 가지고 2년 때렸죠. 그럴 때 그 자발적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드루킹도 때 김경수 지사가 한 게 그 하는데 갔다 가지고 뭐 봤다 뭐 이게 당연히 그렇죠. 시연 가서 그 봤다인데 여기는 그 드루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발적으로 했다. 네, 맞습니다. 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요. 드루킹 사건은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여기는 인간 프로그램들이었잖아요. 인간 드루킹이란 말이야.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많은 인력과 얼마만큼 많은 그 비용이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즉각 수사해야 되는데 동일 IP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같은 지역,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어떤 직업적으로 했다. 이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를 조사해서 IP를 추적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장례찬의 발언입니다. 장관에게 보고 드립니다라고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비추어 봤었을 때, 이 부분을 그 조직적이고 그 조직적이 아니다, 자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나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 몰랐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한동훈은. 내가 돈을 줬냐? 그런 식으로 얘기해. 내가 돈을 준 적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몰랐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한동훈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분석해 봅니다. 그 신평 변호사 JTBC 인터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평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후보에 만약에 안 좋은 댓글 달면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양문석 의원님께서 그 발표한 다음에 그런 댓글이 확 사라졌다. 그거 봤을 때는 신평 변호사가 뭐 같은 편은 아니시잖아요. 난 몰라요. 신평 변호사 말로는 근거가 있는 거 아니냐, 양문석 의원 조사인 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그 변호사 신평을 두고 관종 신평, 또 신평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댓글에 다 보셨군요, 댓글을. 그래서 아니죠. 관종 신평, 그다음에 그 쉬었다 할 때 발음 잘하는 그분도 참 발음이 안 되겠죠. 안 되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복모음이 안 되는 박지훈 변호사 우리는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평 이런 그 표현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오후에 이걸 발표를 하고 월요일부터 급격하게 그 지우기가 시작을 해요. 또 지웁니까 또?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증거를 지운다고, 증거 인멸을 한다고 이 댓글러들이 계속해서 지워요. 근데 문제는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흔적들은 저희들이 다 아카이브로 저장해놨습니다. 다 캡처 저장 다 해놨답니다. 예. 지어봤자 소용없다. 예. 자, 이 정치권에서 수사해라, 특검해라 말도. 근데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뭐 나경원, 윤상현 경쟁자도 그렇고 예. 홍준표 시장도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시장 홍준표는 조사해야 되느냐 이 수준이 아니죠. 예. 능지처참, 참해라. 박멸 네. 이런 그 극단적인 강한 언어를 얘기를. 썼는데요. 예. 정치인들이 쓸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단어가 뭐 박멸, 능지처참. 근데 능지처참을 이제까지 제가 상대방을 향해서 그 능지처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극단적인 화가 너무 나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언어인데 예. 그건 화가 나지요. 예. 뭐라고 썼느냐면 노망난 홍발정, 홍치매, 홍할배, 윤두창의 개 이렇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한동훈의 댓글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단어. 본인도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보고를 받았든지. 뭐 이 화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내용도 언론에 보도가 됐고. 보도가 되니까 예, 이제 예. 이 내용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본인이 쓰는 글 댓글에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를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체크해야죠. 자기 글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나를 좀 비판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쓰는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심각하네요. 노망난 홍발정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이거 뭐라고 본인이 그러지? 했던 말이긴 하지만 예. 썼던 그 표현이긴 하지만 예. 정말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능지처참을 강하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군요. 근데 저는 정치인으로서 네. 누구의 개 이런 그 표현이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예. 윤두창의 개 이런 식으로 이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파편적이고 간헐적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쳐다봤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이 판단될 때 오는 그 분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능지처참과 박멸이라는 그 용어로 강하게 대응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댓글팀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후보는 뭐 국면 전환을 하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 뭐 본인이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나경원 후보 그 공소 취소 요구한 거 아니냐, 예. 청탁한 거 아니냐, 예. 이거 얘기했다가 또 문제되니까 또 사과까지 했는데 예.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예. 이슈는 이슈로 넘는다. 그 수세 상황은 다른 공세 상황으로 전환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치인들의 얄팍한 수법이거든요. 네. 이걸 가장 많이 쓰는 상습적으로 이런 수법을 쓰는 사람이 대통령 윤석열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 윤석열한테 배운 한동훈이 또 얄팍한 수를 썼는데 그게 더 큰 폭탄을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네. 자, 사람들이 그 위기 상황에 빠지면 네. 그 사람의 바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바닥이 전형적으로 나 살고 니 죽자 이제 이거 아니에요. 나 살고 니 죽자. 맞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다음에 또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는 왜 해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 얄팍하고 야비하고 비굴한 인간성이 드러내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때릴 때는 언제고 신중하지 못했다. 사과도 아니야. 네. 신중하지 못했다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저는 때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의도한 것이다. 공소 문제를 네. 테이블 보면 예. 계속해서 네가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이제 남경이 아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발언할 기회를 안 주고 넘어가 버려요. 네. 그랬더니 1분이라도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해서 그 사회자가 1분 하세요 하면서 바로 나왔던 네. 내용이 예. 바로 당신도 나한테 부탁했잖아. 근데 이 이야기였거든. 준비된 것이다. 준비된 것이었죠. 예. 자, 뭐 지금 하여튼 전당대회가 분당대회 아니냐, 자폭대회 아니냐, 국민의힘 얘기도 나오는데 좀 더 그 댓글팀 관련돼서 예. 원희룡 후보는 드루킹 특검하고 같은 거고 이거 맞으면 징역 2년감이다 얘기하니까 한동훈이 양문석 주장에 동조한다 이런 말을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정확하게 예. 양문석 주장이 아니고요. 양문석 논리라고 표현했어요. 논리에 예. 동조한다. 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통령을 윤대지, 용산대지, 윤두창 등의 명칭을 사용했고 아니 근데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 성계 건풍기 그다음에 윤석열은 허수아비 성계 김건희가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한 거를 내가 썼냐고 내가 말했냐고 그거는 한동훈의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조직적인 그 댓글 속에 있는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홍발정이라고 썼냐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논리인가요? 아니죠. 나의 주장이 아니고 나의 의견이 아니고 나의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무식한 한동훈이 최소한의 내용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면 이 내용이 뭔지는 좀 읽고 들어오든지 공부를 하든지 써주는 대로 받아 읽기를 했다고 저는 의심을 할 정도로 그 한동훈이 준비 안 됐고 그리고 TV 토론이나 전당대회 연설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죠. 자, 제가 원희룡하고 갑자기 같은 편이 되고 장해찬하고 같은 편이 되는 게 아주 불쾌합니다. 그런데 장해찬과 원희룡과 양문석이 같은 편인 것처럼 몰아치는 그런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문석의 논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양문석의 논리가 아니고 당신이 조직했다고 의심받는 댓글팀에서 쓴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거 사건하고 좀 전에 말했던 드루킹 사건하고 유사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른 겁니까? 기본적으로 여론 조작이잖아요. 여론 조작이죠. 그리고 이 여론 조작의 과정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댓글팀이 활동한 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직후부터 활동을 합니다. 장관직에 있을 때 있을 때가 아니고 직후부터. 그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은 범죄자 그다음에 이 이성윤하고 몸싸움 해가지고 핸드폰 숨기고 이런 정도 수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 유명하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깐족거리면서 말장난하고 그다음에 남탓하고 그다음에 결을 달리하고 맥락을 이탈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수 세력들에게 인기를 끌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팬클럽이 성립되기 전에 댓글 활동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완전 한동훈 찬양가죠. 외모에 대한 찬양가, 빛이 난다, 뭐 이런 그 찬양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대통령 윤석열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대통령 치기 시작하고 김건희 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가 이야기를 하면 홍준표 공격하고 그다음에 심평이라고 공격당한 심평 변호사를 공격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댓글팀들이 윤상현 나경원을 향해서는 배신자라고 강력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요. 원희룡 이야기는 노상방용, 원방뇨, 건희룡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자꾸 읽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뭐 나온 그대로니까 좀 조사를 하고 시청자들께서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조사한 결과하고 내용 분석입니다. 제가 쓴 거 아니고 제가 말한 거 아니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당 그 후보를 향해서. 이게 그러면 드루킹 때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업무방해죄가 됐습니다. 네이버의 업무방해. 그리고 만약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있고 시민단체가 한동훈 후보 고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시작점은 장해찬 최고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댓글팀, 그러니까 우리 댓글팀인 이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 장해찬을 왜 장해찬은 자기 얘기하거든요. 나한테 고소해라. 나 처벌해라. 근데 장해찬 고발하지 않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그 한동훈의 전형적인 말장난이에요. 장해찬은 한 번도 법무부 안팎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법무부 밖에 있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법무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분노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장해찬이 한 이야기 없어.
이 정도로 한동훈이 고소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소하는 것처럼 했는데 고소 못하는 내용 장혜찬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갖고 고소하겠다고 이런 그 말장난을 아직도 이 와중에도 치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권력의 좀 핵심에 있고 현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조국혁신당에서 네. 이제 그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검법에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한동훈 특검법에. 예. 아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민주당에서 크게 반응을 안 했는데 이번 이제 한동훈 댓글팀으로 오심되는 그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움직이기 시작을 예. 했었고요.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원내 지도부에서 한동훈 특검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꺼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과의 공조를 위해서 한동훈 특검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원내 수석 부대표가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특검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하고 조국혁신당 관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검찰 개혁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예. 이 법 전문가인 예. 우리 박준 변호사나 여러 이제 안과 이 방향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영역에서 저는 이제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이렇게 쓰는 그 법조들, 네. 그 한국 언론사 법조자, 네, 이 언론사 법조인들. 법조들이 검찰 권력을 괴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성계가 아니고 검계로 만들어놨다고. 예. 이 검계를 만들어 놓은 이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틀렸었을 네. 때는 이제까지 언론이 한 번도 이 제재를 당한 적이 없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확인 취재, 자 검찰 관계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했네. 네. 했는데 어쩌라고? 그럼 자기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 취재 들어가야 되는데 확인 취재해야 되는데 주는 거 그대로 받아 쓰기만 하잖아요. 예, 자 그게 대장동이 문제가. 그분 네. 그래서 이재명이다라고 네. 찍어서 그분이 아닌 게 드러났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드러났어. 누구도 책임지지 예. 않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위례라고 했는데 웃 어르신이라고 해가지고 위례. 이 이재명을 지목하고 그렇게 이재명이라고 공격을 했는데 위례야. 예, 위례. 이런 행태들의 그 보도를 보여왔던 게 언론이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징벌적으로 네. 손해배상 시켜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해가지고 사기 쳤었을 때 네. 오는 피해는 그 기자와 그 데스크와 그 언론사가 고스란히 맞아야 된다. 이런 이 상황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아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님 너무 속이 시원하다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산이님, 뽕뽀미님, 배동호님 글 주고 계시는데 자,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의정 활동하면서 좀 목표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언론개혁이 가장 1차적이고요. 네. 언론개혁의 가장 핵심은 조선일보입니다.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 악의 3축이 있습니다. 윤석열, 네. 일부 정치검사, 그리고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정치, 법조 모든 것들이 친일의 엄습한 그림자로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중동이라고 이제 말씀하지 마시고 조선일보라고 정확하게 하나만 잡아서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방송국. 네. 신문사.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아주 시원한 말씀 사이다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모시고 시간 또 된다면 새벽에 좀 부르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힘들어요.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배프의 촉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사건 이거 충격적인데 경북 봉화의 경로당에서 일어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경로당에서 어르신 4분이 오리고기를 먹고 중태에 빠졌는데 이게 지금 뭐 부검이나 이거 해보니까 위 검사를 해보니까 살충제, 농약 중독이 밝혀졌거든요. 자, 어제도 같은 증상의 어떤 한 분이 또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예. 사실 뭐 2015년도부터 네. 뭐 상주 농약 사이다부터 이런 그 농촌 지역의 그 공동체 마을에서 어떤 특정한 음식물에 농약을 타서 타인을 공격하는 그런 사례가 여럿 있었죠.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은 오리고기하고는 사실은 무관하다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오리고기 회식을 그 복날 해서 그래서 오리고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식중독이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지금 상황을 봐서는 한두 분 정도가 오리고기 식당에서 먹었지만은 네. 다른 드신 분들 많은 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 거기서 드시고 이 4분은 다시 경로로 와서 아하. 뭐 커피라든가 이런 걸 같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커피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하신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걸로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거고 예. 한 분 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증상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뭐라고 하나 심정적으로 그렇게 동조되는 그런 경우도 그런 있습니다. 게 있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경찰도 5번째 분이 증상인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아하, 하고 예. 그럴 수도 있는 생각을 두 가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4분이 살충제 농약 정도로 지금 공격을 당하신 거다. 왜 제가 공격 당하신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타의에 의해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드신 것이 아마 경로당의 냉장고에 있는 커피 같은 데를 이렇게 같이 타놓고 네. 아이스 커피를 이렇게 이런 형태의 같다는 느낌으로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1분, 처음 시작은 오리고기 뭐 예. 얘기를 했는데 그 41분이 드셨는데 하필 지금 4분이 거기 오리를 먹고 경로당에 가서 다른 걸 드셨을 그렇죠. 수도 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냉커피에 그렇죠. 누가 농약이라든지 살충제 같은 것들을 꼭 그걸 했다는 거는 내부자 소행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매우 가까운 내부자. 아. 사실 프로파일러들은 이럴 때 뭘 했냐면은 네. 이 층위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들의 관계성에 일종의 도표를 그립니다. 아하. 그래서 공통적으로 어떤 원한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감정 관련된 선을 예. 레이어를 이렇게 층위를 쌓아갖고 교차해갖고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4분 정도가 공격을 당했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이분들을 노릴만한 공통의 누군가를 이게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많지 않습니다. 한 많아봤자 100분도 안 됩니다. 찾아내려면 예, 예. 도표를 그려보면 나온다 이 말이네요. 금방 나오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 어떤 분이랑 뭐 싸웠다든가 갈등이 있다든가 뭐 애 문제로 부딪혔던 이런 것들을 종합해다 보면 그게 충돌 수치가 제일 높은 분들이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그 작은 마을에 누가 외부자가 들어가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커피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커피를 그 타고 있다는 거를 탔던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외부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라든가 뭐 고등어 농약 고등어 그런데도 대부분 아주 가까운 내부자의 유사하네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사 기관이 뭐 누군지도 찾아야 되지만 언제 어떻게 왜 넣었느냐 이런 등등의 어떤 수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과 그 뒤의 사연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CSI들이 조금 경험 진화한 것이 있는데 네. 이 공간의 스팟을 조금 정밀하게 찍는 방법을 좀 합니다. 아. 예전 같은 경우는 조금 느슨하게 해갖고 네. 2심, 3심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 재판하면서 증거 재판하면서. 과정에서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예. 이 전체 공간을 다 왜
감식 안 했어? 네. 여기만 했네? 안 돼. 좀 더 50cm, 30cm 축소해서 하는 걸로 하게. 그래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정교하게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에 촘촘하게 다 검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농약을 썼던 거 봤을 때 뭐 일부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살인범이나 연쇄살인범의 수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독약, 농약은 여성형이라고 합니다. 여성형이라고 하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물리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남성형이고 여성형이고 또 여성형 중에서도 농약은 아무래도 고령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일반론이지 꼭 그러는 거 아닌데 근데 경찰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론으로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굴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 뭐 지금 제가 기억난 거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었나요? 등등의 이런 농약 사건, 이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이 좀 많았죠. 2015년 농약 사이다, 16년도에 뭐 19년도 거의 1년에 한 건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비슷한 방식 같아요. 하여튼 직접 살해하지 않고 농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독극물을 이용해서 독극물을 해서 방법. 일종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적 분노를 특정된 다수와 연관된 사람들한테 공격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농약 사이다 같은 경우도 사이다에 이걸 바카스병에 넣고 어쨌든 누구든 먹으면 뭐 한번 혼내줄 거야. 근데 특정한 누가 먹으면 좋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저 법적으로는 변호사님이십니까? 살인의 고의와 상해의 고의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법적으로 좀 논란이 되지만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공격자라서 형량도 참 그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다행히 요번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깨어나셨는데 다른 두 분은 지금 아직도 그래서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결론이 좀 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블랙박스라든가 CCTV 때문에 제가 보기엔 범인을 검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제 걱정은 만약에 그게 내부자일 경우 공동체가 파괴돼 버려요. 이 파괴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아니 내부자니까 그럼 누굴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근데 아직 지켜보시죠. 이건 제 판단이고 내부자라고 하는 건 제 판단이고 한 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것도 좀 충격적인데 이 유튜버 쯔양 씨 관련된 협박 모의를 했다라는 다른 유튜버 얘기인데요. 뭐 사이버 레카라고 표현하죠. 카라큘라라고 유명한 사이버 레카로 알려진 분인데 잠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가 한 5층 건물인가요? 그 건물에 아주 멋있는 간판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판이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래서 뭐야 이게 잠적을 한 건가? 라고 했는데 마침 또 어제 구제역, 정국진 두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아니 카라큘라는 아니죠. 왜냐하면 피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고소된 사람들은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3일 지났잖아요. 바로 집행을 어제 해갖고 했는데 구지역하고 정국진은 근데 이제 문제는 카라큘라는 아닌데 왜 잠적했을까? 왜 잠적했을까요? 방송국도 내린 택이잖아요. 네, 지금 아무런 기자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변호사를 11분이나 선임했대요. 많이 선임했네요. 굉장히 친하신 그 같이 활동하셨던 분을 포함해서 로펌 하나 해서 11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라서 그러니까 잠적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고소 당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 내용이 본인도 사과를 한 것처럼 사실 법적인 문제는 자기는 뭐 아니라고 하고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실망을 줘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는 분명히 했습니다.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 살면서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건다, 가족을 언급한다. 이건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됩니까? 가족을 언급한다고 예. 그게 꼭 진실되다고 아, 보기 그렇죠.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이제 그 우리가 큰 거를 걸면서 가족을 네. 건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오히려 더 논란의 중심으로 올 수 있는 거죠. 네. 현실적인 걸 걸면은 인정. 근데 비현실적, 아니 누가 자식을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건다 해가지고 그 자식이 걸리지 그게 아니라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내 집을 걸 거야. 그게 더 그럼요. 그게 예. 더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근데 이건 자식은 현실화될 수 없는 걸 건다는 것은 오히려 더 오히려 그런데 내 집을 걸 거면 집은 이게 분명히 도박판에 집을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뺏길 수도 있잖아요. 현금화 될 수 있고 이건 네. 물질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하여튼 되는 심리를 거군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네. 봅니다.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이분이 진실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카라큘라가 이 녹취가 돼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협박에 지금 가담한 목소리가. 그렇지만 본인 얘기로는 뭐 돈은 받지 않았다. 이제 공갈 모의는 가담했고 돈은 받지 않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갈 미수죄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글쎄 말하면 이게 어떤 의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예.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진짜 미수도 뭔가 그 의도가 이게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 그냥 구지혁이 얘기하는 거 받아줬어. 그냥 재밌게 하려고 받아줬어. 다만 그걸 너무 찌양건에 심각한 거를 내가 그냥 막 한 걸 미안해. 네. 근데 범죄 의도는 없었어. 이분의 주장이 그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듣기론 아이 그것도 아니지. 찌양같이 그렇게 착취당하는 분을 그런 얘기 말이 돼. 아,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분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을 예.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계속 하는 거죠. 난 내가 돈 받았어? 나 돈 안 받았잖아. 돈 안 받았어. 이런 네. 거죠. 예. 네. 자, 이 찌양 사건 결국은 사이버 레카 문제 공론화가 되는 상황이고 검찰총장 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구속 수사이기도 했어요. 아마 이 사이버 레카라고 알려진 분들 좀 수사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겁니까? 그건 느끼죠. 아. 일단은 수익이 중지된 거는 명확한 그것도 거. 되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고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장께서 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압박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검찰에서 3일 만에 압수수색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압수수색 들어오면 잘 아시지만 사실은 뭐 탈탈 털리지 않습니까? 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예. 심적 압박. 그래서 아마 일종의 잠적 쇼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네.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데 카라큘라가 보니까 이거 말고도 뭐 별개 사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연루된 사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가 서모 씨에 아. 대해서 이게 뭐라고 해? 2,500 거마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2,500을 거마비로 받는 저는 거마비 5만 원 정도 받는데. 좀 더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말하자면 예. 이거는 거마비가 아니라 뭔가 좀 그런 거 더 아닌가요? 큰 돈인데요. 예, 돈 그러니까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예. 받은 건 맞아요. 네. 근데 본인은 거마비로 계속 주장하니까 명목은 분명히 이거는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사건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른바 밀양 성폭행 사건, 이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직접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두 번째라고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이것도 뭐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분들이 막 계속 올리고 네. 이러니까 막 부담감을 느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상을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가해자 본인이 가해자라고 하니까 네. 이 사람이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쫓기면서 마지못해 공개되는 것보다는 네. 미리 치고 나가서 사죄하겠다. 오히려 이 사람의 심리적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입장일 수 있겠죠. 어차피 끌려나가면서 공개되는 것보다는 어차피 순서대로라면 공개될 수도 있으니까. 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선제적으로 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사실 그리고 밀양이라고 하는 지역 사회에서 다 얼굴 다 압니다 이제는. 거의 다 안다고 봐야죠. 안다고 하고 예, 또 예. 밀양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도 사과하셨는데 이 건 가지고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그럼 어차피 알려진 바에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저는 다른 이 관련자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관련자들도 그 올리면 좋겠다는데 그렇죠. 20년 만에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직접적 사과를 했는데 좀 시간은 많이 흘린 거 아닙니까? 진작했으면은 어떤 선의가 느껴지는데 이건 마지못해 한 느낌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 때문에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 베프님이 분석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이게 두 번째인데 추후 사과하는 가해자들이 좀 더 늘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도 보십니까?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많이 갈려인 것 같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이 한 3분의 1쯤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3분의 1은 아예 무시하고 그런 형태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주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올 것 같지만 모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보도도 되고 이런 게 피해자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으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왜냐하면 언급되는 것 자체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언급되는 거 들을수록 계속 트라우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공적인 어떤 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치료 심리 치료가 같이 병행되는 것이 맞다. 물론 지금 관련된 그 상담소라 이런 데서도 하고 있지만은 네. 우리 전체 사회에서도 이분들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이 피해자분을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밀양 성폭행 사건 44명이 가해자입니다. 그 중에 10명만 기소가 됐고요. 20명 정도는 소년원에 보내졌는데 단 한 명도 제대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피해자의 이 아픔이 또 아픔의 기억이 더 이상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서 사건이 좀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것 저도 같아요. 피해자분 힘내시길 예, 바라고요. 예. 예, 가해자들은 더더욱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보 최강 달마대사 김종대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마가 기가 막혀서 요즘 우리나라 상황 보면은 네. 다 선이고 참선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떠나버려 그냥 불사지르고 떠나버려. 혹시 다른 데로 가고 싶으신 겁니까? 네. 달마 대사는 맞는데 이 달마 대사가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히다. 네. 어떤 부분들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까? 고향 인도로 되돌아갈 것 같아요. 인도로 가셔야 된다. 예,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네. 이게 일단은 저는 이 정부가 벌써 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미 폭삭 망했어요. 그런데 숨만 붙어 있는. 숨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네. 야당 끄집어들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가 참 정치에는 지옥이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이렇게 하면 여당 전당대회, 네. 또 야당에 대한 사법 리스크 증가, 각종 은폐, 왜곡, 조작
거기에다가 국가기관의 어떤 무능, 예. 이런 부분이 어우러지는 한국 사회의 어떤 그 한계점이 결국 도달하지 않을까. 저는 이 정권 내년 못 넘긴다고 봐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나요? 뭐 녹취록, 뭐 통화기록 조금만 지나면 거짓말했던 게 드러나고 네. 또 드러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또 증인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정말 상상을 못하는 이슈가 더 큰 이슈로 덮고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황당한 패턴이 이런 겁니다. 앞으로 드러날 진실을 예상해서 네.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미리 폄하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를 들면은 예. 나 원래 허풍쟁이야. 나 원래 거짓말쟁이야. 네. 그냥 앞으로 뭔 진실이 드러나고 내가 한 말이지만 믿지 마. 이렇게 미리 쫓지는. 이야. 그럼 또 언론에 먹혀들어요. 아, 저 사람 허풍쟁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네.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멀쩡하세요. 또 저기 그 명품백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에요. 나중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드러나니까 이제 돌려주려고 네. 했다, 뭐 했다. 그러니까 미리 초를 쳐 놓으면은 이게 이제 국민 전체가 바보가 되더라도 네. 스스로를 폄훼해 놨기 때문에 아, 제가 원래 그런 인간인 걸 어떡합니까? 이런 식의 방어막. 이런 식의 방어막인데 일단은 자존감을 완전히 버려야 되거든. 네. 예. 근데 제가 오히려 살려드리고 있어요. 아니요, 멀쩡하십니다. 아니다. 당신 멀쩡한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도 멀쩡하십니다. 그건 먹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종호 씨, 아예 당신 말이 일관되고, 솔직해. 멀쩡해, 내가 보기엔. 네. 이렇게 나는 정상인으로 회복을 시켜드려요. 당신이 했던 말, 행동, 다 사실이다. 네. 이렇게 자꾸 회복을 시켜드리는 사람이니까 예. 저는 일종의 치유자이면서 회복자고 그분들은 스스로를 이제 폄훼하는 이런 패턴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자, 뭐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7월 19일 날. 네. 오늘이 최상병 순직 1주기 되는 날이고요. 네. 또 오늘 이 사건 관련 탄핵 사건 관련해서 청문회도 예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 우리 또 예언가 음. 우리 달마대사 우리 김종대 의원이 와 계시는 날이긴 한데 네. 일단 최상병 사망 사건 1주기 의원님께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난번 예. 입법 청문회가 있고 네. 이번에 최혜병에 대한 두 번째 국회 청문회입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변화됐습니다. 아. 예, 제목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예, 예. 첫째, 작년 8월 4일 날 박대령 항명 이권하기 위해서 네. 국방부 장관 주재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대통령 국방비서관이 참석했다. 국방비서가 즉 대통령실이 이 진실 규명에 그 진실 규명하려는 박정원 대령을 중재인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회의에 직접 개입했다. 네. 예,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종호 녹취 파일의 일파만파입니다. 이게 지금 경찰에서도 인사 개입 스캔들로 비화가 될 것 네. 같고 또 삼부토건 이 이상한 주가 흐름 예. 이런 부분들로 지금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짚어주셨는데 네. 사태가 지금 커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삼부토건 문제도. 예, 삼부토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도이치모터스와 라임 사태 다 주가 조작 사건인데 그 선수들이 삼부토건으로 다 이어집니다. 그게 맞다며. 이거 예, 똑같은 정말 인물, 심각한데요. 똑같은 인물들. 국가가 지금 관련된 거죠. 예, 예. 그 1차 주포 이모 씨도 등장하고 야, 이건 뭐. 2차 주포 이종호 예. 씨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라임 사태 500억을 부당이익을 취한 그 삼부토건 아들도 등장하고 예. 그런데 그 지분의 흐름이 수상하거든요. 네. 그게 이종호 씨가 녹취록에서 언급하는 대목인데 이 중대 중대 사태다. 똑같은 인물들. 거기에다가 영등포 세 경찰서에서 번째, 벌어진 예. 엽기적 사건. 영등포 사건. 예, 이건 뭐냐면 이종호 씨가 조모 서울경찰청의 경무관을 예. 진급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진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뭐 실패한 인사하고 뭐 이종호 씨가 괜히 한 말로 넘어갈 뻔했지. 갈 뻔했다. 예. 뭐 별 하나에서 별 2개 만드는 뭐 이렇게 별동 뭐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예.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더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그 거죠. 얘기해 주십시오.
영등포 경찰서에서 네. 작년 5월부터 그 인천 세관을 통해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포착하고 네. 마약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에 그 인천 세관에 협조자가 있다는 아하.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세관에 협조자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가방을 들고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 거기는 검색대 통과하지 마시고 이리 돌아 나가세요. 뭐야, 세관에서 봐준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들여온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마약을. 네, 네. 그래서 인천 세관을 덮쳤죠. 네. 그리고 관세청을 조사가 들어가니까 네. 조모 경무관의 외압이 시작됩니다. 아하. 이 조모 경무관이 그 세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영등포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보도 자리에 세관을 조사한다는 대목은 빼라. 그 다음에 저기 저 세관에 대한 어떤 거는 자기가 결백을 주장해. 네. 예, 이러니까 영등포 경찰서가 열받죠. 아유, 화나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티격태격 갈등이 벌어졌어요. 아. 거기 그 마약팀 수사팀장하는 기억경정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경무관과 경정 두 사람이 이제 충돌했습니다. 충돌을 했어요. 예. 그런데 서울경찰청장이 이걸 보고 경로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그 조모 경무관을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상신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경무관 징계해라고 지시 내린 거네요. 어찌 예, 보면. 그러니까 중징계는 이제 인사혁신처 그렇죠. 소관이거든요. 더 높죠. 이제 경징계야 경무관이니까. 자체 감찰로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불문 결정이 내려.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임성근하고 똑같은데요.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훌륭한 경찰을 왜? 그래 보니까 이 조모 경무관이 윤석열 정부 그 출범 전에 인수위 출신이에요. 또 인수인이에요. 이 사람은 또. 인수위. 인수위에 예, 그 직원이었어요. 경찰 파견자. 이야. 예, 서울대 나오고 행시 출신의 네.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불문 이래가지고 없던 일로 만드네. 그러니까 오. 저기 더 화가 난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럼 내부 감찰이라도 하라고 해가지고 경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치안감 승진이 안 돼요. 네. 그렇지만은 중징계를 면했거든. 그러니까 기억경장이 열받아가지고 이 경무관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고발까지.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이종호 씨가 구명운동을 한 걸로 보여요. 아이고 이중은 또 구명을 합니까? 여기서? 별 2개 달아줘야 된다고. 네. 근데 별 2개 못 달았어도 분명히 징계는 면하고 네. 계속 자기 사람으로 챙기거든요. 네. 이 임성근 챙기기 하고 뭐가 다르냐. 맥락은 똑같네요. 똑같아요. 임성근하고. 그리고 그 저기 마약 팀장은 전보 발령을 내립니다. 경정.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 예. 어디 한직으로. 경정은 박정훈 대령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됐고. 그렇게 돼버렸고. 지금 조모 경무관은 임성근 사단장하고 비슷한 상황이 됐고. 예. 그 구명 활동이나 뭔가 어떻게 해보자는 게 이종호 씨가 다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요게 이것도 좀 충격적인데요. 충격적 똑같아요, 아주. 요것도 오늘 특검 뭐 청문회 하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거, 예, 이 그래서 얘기도. 기억경정은 이거를 여야 국회에 제보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현재.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거 여사입니다. 또 여사입니까? 또 여사예요. 또 여사예요? 예. 아니겠죠. 계속 여사할 수 아니 본인 주장이 그래. 본인 주장입니까? 평소에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아. 그리고 이종호 씨 녹취 파일에 이 얘기가 일부 나오는 거죠. 네, 극기 네, 일부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또 변화된 사안이고. 예. 또 있습니까? 지금 그다음에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 두 가지 네 더 번째 변화된 네, 요인은 네. 공수처에 공익제보 갔더니 네. 이종호 변호사 출신의 검사가 예. 진술 받았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건 이제 많이 김규현 나왔죠. 변호사 공익 제보자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가 신상을 밝히고 본인이 예, 네. 공수처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본인이 이렇게 밝힌 거는 그 전까지만 해도 밝히지 않았었잖아요. 네. 밝힌 이유 자체가 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이상 거 안 같아요. 되겠다. 국민권익위도 못 가, 인권위도 못 가, 예. 공수처도 다 썩었어요. 여기에서 깊은 목멸과 좌절감을 느꼈죠. 아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종호 씨 도이치모터스 변호사를 했는데 뭐 공수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맡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제보 내용이 뭔지 몰라서 듣고서 사건을 회피했다는데 아니죠. 예. 그거 7월 4일 날 들어간 건데 7월 1일 날 공익제보 신청하면 녹취록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 있겠네요. 다 들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건을 맡는다는 게 저도 뭐 변호사하고 법조인이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검사가 또 없나요? 아유. 자기가 안 해야죠. 회피를 해야죠, 이거는. 예. 근데 진술 10시간 끝까지 다 들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밑에 수사관들이 쉬는 시간에 네. 저기 외압 때문에 도저히 수사를 못 하겠다 그러면서 국회 앞에 가서 1인 그 시위라도 얘기도 하고 했다고 싶다. 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나가면서 신상이 공개되니까 여기도 또 일파만파. 근데 오늘 그 김규현 변호사가 청문회 출석을 합니다. 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출석에서도 아마 본인이 그걸 제보하고 이렇게 신상을 밝힌 경위를 설명할 것 같은데 네. 그거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길 마지막 바라고. 5번째가 있나요? 4개까지 예, 군사재판에서 예. 드디어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 네. 통화 기록을 확보해서 아, 변호인 측이 어제부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그 통화량은 많지가 않은데 용인 수지에 가가지고 그게 8월 1일 날 용인 수지를 왜 갔습니까? 포항에 있는 사람이? 글쎄 부인하고 같이 갔더라고요. 아, 용인 수지? 예, 거기에 머무르면서 어떤 아직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조금 수상쩍은 전화를 한 7, 8통을 아. 하고 돌아와서도 하거든요. 이 인물이 누구냐. 그래서 기자들이 다 전화를 했죠. 그런데 이상한 답변이 와요. 어떤 답변입니까? 또 기자냐 안 받고 이제 문자로 네. 그리고 문자로 또 기자냐 나는 고석이 아니니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장이 와요. 고석. 어. 용인 수지. 국회의원 출마했죠, 국민의힘. 네. 대통령하고 절친이고. 법무, 저도 잘 근무를 같이 해서 아 그래요? 저희 법무실장을 했던. 아 네. 거기가 용인 수지에 살거든. 아, 용인 수지에 출마했습니다. 부승차 출마도 했고. 의원하고. 근데 붙었죠. 왜 이렇게 답장이 오지? 아, 아니면 뭐죠?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한 적도 하든가. 없는데? 그러면서 한사코 신원을 안 밝히고 나는 고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고석이 아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예. 그럼 아니면 뭐 사무장인가 뭐야 도대체가. 야,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왠지 심상치 않다고 봐요. 왠지 심상치가 않다. 고석, 뭐 관련, 뭐 집단 항명수괴죄 제가 법무관 제가 교관을 하면서 이런 범죄가 있긴 있는데 이거 누가 이거 아이디어를 줬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저희 법무관들만 아는 적용하기 어려운 범죄인데 어쨌든 간에 고석 전화가 많죠. 나왔군요.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가 물어볼 게 많아진 너무 건데. 많아요. 지금만 해도 네. 오늘이 최상병 사망 사건 지금 1주기인데 변동된 또 알아야 될 5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자 지금 또 다른 뭔가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날 최상병 그때 실종자 수색 작업할 때 그 영주댐에서 아주 그 많은 평균 75톤 넘는 물이 방류됐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사실 확인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특검 사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댐에 물이 막 나오면 안전이 우려가 되잖아요. 오히려 더 안 들어가야 돼. 아예 안 해야죠. 물이 자꾸 나오는데 방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색을 자꾸 시켰다. 이거는 특검을 해봐야 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소방이라든가 지방 정부하고 전혀 협조 없이 네. 무리하게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렇죠. 군대만 알아서 네, 움직였다는 예. 거잖아요. 그 전날 실종자를 발견한 것도 소방이 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소방하고 유기적 관련이 없으면 현지 작전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데 해병대가 치고 나가는 거죠. 계속.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상부의 압박이 재조명돼야 될 사안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아니라도 전날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 불어나는데 걷다 댐에 수문까지 열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전부 대피해야 돼. 아니 그게 댐을 열었다는 거는 그 가시를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대 과실인가. 근데 밑에 하급자들보다는 네. 조금 어떤 지휘관 차원에서 소방과 유기적인 협조본부를 만들고 또 작전 통제권은 육군 54단에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협조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오로지 보여주기. 오로지 보여주기. 예. 또 이날 방송차 온다고. 원래 전날 오기로 한 방송차가 비가 많이 와서 못 왔거든요. 아 전날 못 그러니까 오니까. 기어코 예. 오게 하려고 장갑차가 들어간 거예요. 아. 원래 전날 그 장갑차, 고무보트 리브, 그 다음에 드론
네. 헬기 전부 다 동원하는 날이었어요. 이날이 저기 언론의 대대적인 퍼포먼스라는 날이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하늘에 뜨는 거는 못 뜨고 네. 이제는 저 물로 들어가는 것만 들어갔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육군 54단장의 지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이렇게 이제 조급증이 고조돼서 야 우리 어제 멋있는 판 벌리다가 안 된 거야. 오늘이라도 뭐 좀 해보자. 분발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압박을 느낀 거죠. 그런 거라면 더더욱이나 이게 특검이 좀 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는데 자, 특검을 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공수처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죠. 공수처 가가지고 이거 수사 결과 좀 빨리 발표해라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이제 아직도 먼 수사가 이게 저 3년 내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공수처 수사 방해예요. 네. 아 방해입니까? 이것도? 예, 아니 찾아갔으면 예. 왜 이종호 변호사가 이종호 재벌 받았는지 이런 걸 따진다든가 수사가 부족한 게 뭐냐, 좀 무슨 지원을 해주냐 이러면서 신속히 하라 그러면 말이 되는데 온갖 방해 못하게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신속히 하라는 건 빨리 종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실제로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말했죠? 너무 억측이 난무하고 또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지금. 국민의 의원들이 그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짓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네. 예, 그래가지고 빨리 종결하라고 원래 7월까지 끝내라 그랬었거든요. 네. 예, 이러면서 지금 또 유족을 핑계로 대면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다 공수처 탓으로 몰아붙였는데 이거는 일종의 어떤 수사에 대한 하나의 압박이자 종결 압박이라고 하죠. 빨리 좀 끝내라 대충 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공수처에 지금 인사 이동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 윤석열 라인 대통령 라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추측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종호를 변호하던 변호사가 그 부장 검사가 검사가 돼가지고 한다는 게 그 자체가 그 사실 웃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건을 그 검사한테 네. 배당을 한 게 그때 차장 직무대행인데 네. 그 양반도 이종호 변호사. 그러니까요. 뭐 변호사야 뭐 죄송한 얘기죠. 돈 주면 뭐 하는 거고 하지만 그 우리 배우거든요 연수원에서. 예. 쌍방 대리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각자 대리도 하지 말고 그 법조 윤리에 가까운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수사기관에 갔다면 저라면 아예 외면할 것 같아요. 네. 저라면 예. 내가 했던 사건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같이 했던 내가 돈 얼마나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피해 나가려고 그 많이 받아 먹었는데 공수처 검사가 됐으면 오히려 안 해야지요. 예. 그걸 후배한테 야 네가 그거 맡아서 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일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웃깁니다, 사실은 솔직히 근데 저기 차장 직무대리하던 지금 공수처 2부장은 네. 윤석열 대통령 중수 1과장 시절에 그 밑에 검사였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보를 했으니. 그러니까요. 이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참 아주 참. 그래서 끔찍한.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 제보자지만 본인의 신분 어렵사리 이렇게 결정하고 밝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멋쟁 해병에 나오는 그 녹취에 나오는 또 한 명 송씨가 있습니다. 이 송씨 김종대 의원께서는 이 송씨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 사람이 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 카톡방이 네. 공개된 게 지난 6월 25일이에요. 그때 이제 로비설에 이제 어떤 단초가 나온 거 아니냐 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녹취록에 있던 5명 중에 한 분이 네. 그 CC라고 되는데 최 씨거든요. 네. 최 씨가 즉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정은 대령을 찾아와요. 네. 그러면서 그 뜻밖의 해명을 한다고. 임성근 사단장 이런 거 골프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그 맨 마지막 줄에 이종호 씨가 얘기한 3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한 줄이 있어요. 네. 3부 내일 체크하고. 예, 요 3부는 3부 토관이 아니다.
골프 1부, 2부, 3부다. 그런 변명을 또 하기. 이걸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 그다음에 김기현 변호사 나쁜 놈이다. 요 두 가지였어요. 근데 박정훈 대령이 이걸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변호인에 김기현 변호인이 들어 있으니까 예. 그거 믿지 말라는 뭐 이런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인 건데 네. 산부 토건은 또 뭔 어디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런데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박정훈 대령 해군 사관 85기 동기생을 찾아가서 예. 또 산부 토건이 아니란 말을 하고 그러다가 국회 찾아와서 보좌관을 만나가지고 또 산부 토건 아니라 아, 삼부토건 얘기를 계속 하네요. 계속해요. 근데 나중에 나온 녹취록에 산부 토건이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산부 토건이 맞는데 맞는데. 그때 이 팀은 뭘 수습하려고 했냐면 산부로 불똥 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고 막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기 녹취록에 나오는 송 씨의 의지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송 씨가 이걸 막고 싶어 했다. 송 씨는 경호처 있던 직원이기도 하고 또 그렇죠. 경호부장하고. 민주당하고 또 그때 이제 뭐 있었다고. 이재명 대표 네. 그 경호팀에도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 팬카페 그 발기인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성향은 민주당인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박정훈 대령을 음해한다든가 네. 또 산부 토건을 이렇게 디펜스하는 이런 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녹취록에 산부가 다 나와 버렸으니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변명도 못 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임성근 사단장하고도 직접 연결돼 있고 예.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종호에 대해서. 어떤 거라죠? 이종호가 입을 열면 여사가 다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구조냐 하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 네. 돈 벌고 아무런 사법 처리도 안 받은 게 김건희 여사입니다. 지금 상황 그렇죠. 조사도 네. 안 받고 있고. 예. 그런데 이종호 씨는 손해를 보고 끝까지 이거 털고 나가질 않고 주가를 갖고 있다가 네. 손해를 보고 사법 처리도 받아요. 집행유예 받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이종호 씨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는 배신을 하고 나간 거예요. 끝까지 남아 있어야 주가를 떠받치는 자금력, 힘이 돼 가지고 계속 주가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데 딱 높아지니까 딱 팔고 나가면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개털이 다 되는 손해 보는 거죠. 예. 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좋은 관계는 아닌데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입을 벌리면은 이게 여사가 다치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또 했던 무슨 대화가 나올지 모르니까 결국은 신경 써줘야 된다. 이게 이종호의 백그라운드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아까 뭐 치안감 얘기를 하는 그 경무관도 보호를 받고, 그렇죠. 예. 임성근 사단장도 보호를 받고, 뭐가 이게 좀 보니까 그 백그라운드 송 씨가 아는 것 같아요. 송 씨가 다 알고 있다. 예. 그리고 검찰, 국정원, 경호처 옛날 직원들을 자주 봐요. 해병대도 예. 많이 만나고. 예. 자, 이 지금 말씀 중에 김건희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또 좀 전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모든 게 김건희에서 통한다 이런 얘기 또 센 발언 또 모든 하셨어요. 네. 가장 심각한 건 어떤 거가 될까요? 산부입니까? 예, 산부가 지금은 제일 아주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주가 조작 주범들이 다 보인다. 거기 다 있다. 그리고 주가가 수상하다. 네. 작년에 4배가 뛰어요. 그때 5배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저도 4배인 줄 알았는데 5배입니까? 1,000원에서 5,000원 5배도 넘어요. 더 됩니까? 더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되고 주가가 뛸 무렵에 산부토건 일가에 예. 지분이 움직인 것 같아요. 지분이 또 움직입니까? 왜냐하면 그 이종호 씨 녹취록에서 아들 지분을 아버지가 팔고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시점에 팔았느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이게 의혹이 커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산부토건을 인수한 세력 자체가 쭉 보면은 냄새가 좀 나요. 주로 돈놀이 잘하는 네.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는 아직 말씀드리긴 좀 이른데 곧 나옵니다, 이것도.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감원 같은 데서 조사하면은 조사가 되거든요. 되겠죠, 당연히. 안 하잖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공수처의 제보가 이 정도 갔으면은 공수처가 지금쯤이면 이종호 휴대폰 정도 확보하고 금감원에도 의뢰를 했었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예. 아직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아직도. 자, 그리고 또 지금 얘기 송씨 얘기도 있고 이종호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무슨 결혼시켜 줬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거 알려진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종호가 우리라고 할 때 그 우리에는 네. 삼부토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3부입니까? 3부. 예, 그런데 전 회장, 지금 회장이 아니죠. 조남욱 전 회장. 예, 그렇습니다. 거죠? 거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건희를 소개시켜 줬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조남욱 회장을 아느냐 이런 어떤 검증에 시달렸죠. 네. 그래서 안다고 했죠. 안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통화를 안 한다 이랬죠. 뭐 골프 같은 것도 뭐 증거가 골프하고 있었잖아요. 명절 때 한우 선물 뭐 하는 이런 거. 건데 그런데 이제 훗날 조남욱 회장의 업무 일지, 네. 그 일정표하고 뭐 몇 가지 자료, 장보가 입수되고 이러는데 그 끊어진 관계라고 했던 그 시점 이후로도 계속 명절 선물이 오고 갔거든요. 계속. 예. 예. 그래서 그게 진짜 맞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때 당시에 삼부토건 조 회장을 통해 윤 대통령을 만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히 부인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시켰다고 하는 그게 우리가 삼부토건 전 회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 결혼정보업체 아니죠, 이거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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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종호 씨의 우리는 김건희와 네. 그 주변의 주가 조작 세력과 삼부토건이 다 하나의 우리, 예,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넓어요. 이야, 만약에 이제 이게 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우크라이나에 재건하겠다라고 하고 삼부토건 주가가 이제 부양 올라갔잖아요. 예. 그 전에 만약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거나 샀거나 이러면 국가가 개입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희한한 게, 자, 우크라이나하고 네. 삼부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 주가가 그런데 그쪽에 올라가는지 갑자기 이해가 안 돼요.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고 하면서 삼부가 우크라이나 건설회사하고 뭐 MOU를 체결했다. 네. 재건 사업 같이 하자고 협력 관계를 체결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대통령실에 들어갔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곧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기업은 공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우크라이나 지사가 설립됐다. 네. 거기에 어떤 이제 이사진이 투입됐다. 또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에 도전을 한다. 뭐 이런 걸 기업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기업 공시에는 우크라이나 내용이 한 개도 없어. 다 쇼야 그냥 네. 전부.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또 떨어지겠죠. 네. 실체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이미 팔아치우고 나간 세력이 그 있단 찾아낼 수 말입니다, 있지 이게.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감원이 금감원. 해야 되는데 찾아낼 수 있을 것 그것도 같은데요. 단순히 주가를 저번 도이치 때 같이 무식하게 매매하는 네. 게 아니라 뭐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거나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주가를 방법이 있을 통해 건데요. 우회로도 있고 예.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삼부토건의 사주들이 올라간 주가를 한껏 올려서 지분을 매각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뚝 떨어졌잖아요 올해. 이때 다시 사들이고 그런 방법도 있죠. 예. 그러면은 5배 차익이 나온다고. 예. 앉아서 지분 지키고 돈 벌고 네. 이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국의 건설 상장사 중에서 삼부토건이 70위권 밖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유명하지도 않지 않나요? 지금 상장 폐지한다고까지 말이 나오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수혜 기업이다? 납득하기 어렵네. 아니 그냥 뭐 정부가 뭐 다리 놔주지 않는 이상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공시에 보면 앞으로 해외 사업 폐지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해외 사업이 매출의 4%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한때 중동건설부분 같이 이렇게 해외에 나위던 기업이 네. 안 한대. 그런데 해외 사업 우크라이나 한다고 주가는 오르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가 전부 원희룡 장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움직임 네. 그때란 말이요. 그러고 나서 올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삼부토건 사주의 아들은 라임 사태 500억 수익을 얻어가지고 네. 법원이 20년형을 때렸습니다. 수익을 얻어서. 그런데 이 아들이 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이제 동부구치소인가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네.
거기 시설이 나쁘다고 서울구치소에 더 있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걸 사정을 이종호가 봐주는 얘기를 녹취록에서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넉 달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옮기기로 했던 날짜를 넘어서. 동부가 좋고 서울이 좀 안 좋습니다. 반대일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동부가 되게 뭐 좋습니다. 내가 살아봤어야 알지. 되게 좋아요, 동부가. 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넉 달을 더 있었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직 언론이 그 안 쓰고 어떤 있는 내용이 내용입니까? 있어요. 이만한 일로 그 김영철 검사한테 부탁하긴 좀 김스타 그렇고. 김영철 검사죠. 장시호 관련된 녹취록. 그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 이름이 나오는가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때 자기 수사한 검사야. 아, 또 연결돼 있습니까, 이것도? 예, 연결돼 있는데. 탄핵 지금 제기된 그 검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한테 김영철 검사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소개를 또 해주고. 했던 제안을 하고. 네. 근데 이거는 서울구치소에 널려 있는 건 건이 조금 작아서 네. 요만한 건으로 김영철 검사한테 부탁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다. 그 정도 녹음 자료가 있다.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나 봐요. 네. 그래서 나중에 더 눌러 앉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이종호 씨가 굉장히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판단력이 좋네요. 판단력이 실력도 아주 있고. 정확하고 정보력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면 다 이루어져. 국방장관 갈린다 그러면 갈리고 바뀌고.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발표한다 그러면 하고. 발표되고. 예. 아니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다 맞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허풍쟁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예. 자, 오늘 청문회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종호가 불출석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이종호 전 대표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와요. 근데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냈다는데 사실은 뭐 본인이 안 나올 거리가 될까 싶기도 하고. 예. 그러면 다음 청문회 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모르죠. 그런데 그 다음 청문회가 이제 또 마침 김건희 여사 청문회니까 26일입니다. 예, 오히려 그때 나오면 더 좋고. 네, 지금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오늘 청문회 좀 이렇게 어떤 저- 측면 보면 좋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섯 다섯 가지 가지에다가 초장 예, 얘기했던. 제가 그 부분에다가 지금 이를 유심히 보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이종호 씨가 그 송모 씨하고 네. 그 상당히 휴대폰 메시지를 제가 듣기엔 별것도 아닌 내용을 서로 지우기로 하고 공모한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무슨 메시지가 지워졌을까?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가 그 통화 녹취록에는 없지만 사석에서 이종호 씨를 만난 일이 많거든요. 대화를 했던 적이 있겠죠. 예.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그때.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수행원 실명까지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그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이유로 됐는가? 그리고 이종호 씨하고 김건희는 어떤 관계인가? 그게 김규현 변호사가 오늘 증인으로 나오면 얘기를 많이 하겠네요. 많이 할 걸로 본인이 예상해요. 알고 들었던 내용들 네. 다 얘기를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제가 원래 한 3, 4주 전에 그때 그 저 공수처에 그 중요한 제보가 가면 앞으로의 이 최혜병의 사건은 김건희 게이트로 갈 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예, 드려왔는데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네. 대한민국은 전부 여사판이에요. 김건희 여사판. 여당 전당대회도 네. 여사판, 댓글. 댓글도 여사판, 여기요 최혜병 공수처 사건도 이것도 공수처도 여사판, 예. 경찰도 예. 여사판, 대한민국 다 여사판이에요 지금. 이거 오래 못 가요. 뭐 명품백 저거는 아주 제일 작은 건이고 알겠습니다. 싸게 끊어준 거지 뭘 검찰이 뭘. 알겠습니다. 싼거 하나 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디펜스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바로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자, 개별적으로 당첨 문자 드렸는데 혹시나 연락 못 받으신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 라이브로 진행하니까요. 요것도 시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박영식, 이상민의 영식당 있고요. 또 허재현 기자 대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잠시 뒤에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문희정 평론가,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알파고 기자 지난주 안 오셨어요? 저 지난주 이집트 아스완에 있었고 아. 다음은 두바이에 좀 있었습니다. 네. 거기 지금 엄청 무서운데 왜 덥지 거기 않아요? 또 가 계세요? 일단 날씨가 무서워요. 날씨가 무섭다니까요. 네, 기온이 47도이고요. 저 거기 잠시도 못 있을 것 같아요. 제감도는 53도이고 찜질방 안에서 촬영하는 느낌이에요. 와, 찜질방에 들어가시면 그 소금빵 예. 거기 얼마나 계실 수가 있어요. 아유, 저는 5분도 못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소금방 안 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힘들어서. 네. 아유, 이집트 또 중동에 또 취재차 빠졌고. 자,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인데 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평론가님께서 간략한 상황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펜실베니아주 경합주 중에 하나죠. 그렇죠. 거기서 연설 유세를 하던 도중에 이제 피격을 당한 건데요. 당시에 사실 연단에 올라가지고 채 1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국경 이민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옆쪽에 있는 전광판에 있는 네. 그 이제 도표 같은 거 그래프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오른쪽 귀 위쪽을 총알 하나가 이제 관통을 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본인이 몸을 숙이면서 비밀 경호국 그 요원들이 올라와서 이제 감싸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 사이에 그 총격범이 사실 총격을 시작하고 26초 만에 사살당입니다. 아, 그것도 빠르네요. 네, 사살 1분도 아니고요. 예, 26초. 30초도 아니고. 26초 만에 예, 순식간에? 사살되고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싸우자라고 하면서 주먹을 예, 내 신발 챙겨야지 이러면서 굉장히 침착하면서 강인한 모습으로 손을 탁 치켜드는 모습이 한번 사진에 탁 찍히고 네. 이제 내려가면서 병원을 갔다가 퇴원을 해서 이제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고 본인이 2시간 30분 후에 본인의 소셜 네. 미디어에 올렸어요. 예. 파이트거든요, 이게. 네. 주먹 딱 들면서 파이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 성조기가 미국 국기가 차입해서 걸린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알파고? 저는 사실은 좀 네. 약간 음모론들 아, 싫어하고 음모론이십니까? 예, 음모론들 싫어하고 그리고 예. 싫어하시죠, 예. 이란 대통령 이제 헬기 추락 사건 때도 이거는 단순한 사고다. 사고다. 라이시 대통령.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때인가 또 이렇게 네. 한번 암살 시도가 있었거든요. 네. 보통 대통령이 암살 시도가 당하면 경호원들 거기서 탈출시켜야 돼요. 아, 일단 각각 가시죠. 그렇죠. 위험하니까. 아, 위험하니까.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 26초 만에 죽은 예트만 1분 지나가서 죽였으면 아니면 약간 음모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질문들이 아, 있는데 이 네. 납득이 안 되는 질문들이 답변될 때까지는 저는 너무 코멘트를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예. 비밀 경호국이 사실 국토안보부 산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 26초 만에 사살했다는 건 범인의 위치를 사전에 미리 알았다거나 또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거나 이런 의구심 충분히 들만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위치 자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 있던 연단하고 130m 정도 그리고 심지어 지붕 위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경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대통령이나 그에 준하는 주요 인물이 서 있을 때 위쪽 있잖아요. 네. 지붕이라든지 또는 열려있는 창문이라든지 그 건물들도 다 사실 인근 건물들도 경호 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밀 경호국이 이렇게 빨리 포착해서 사살을 할 정도로 속도가 빨랐는데 사전에 그걸 막지 못했느냐. 왜 사전 못 막았냐? 심지어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는 걸 본 사람도 사람들이 있다고 예, 하죠. 계속해서 경찰한테 얘기를 하고 심지어 경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총을 겨눠서 다시 뒷걸음질 쳐서 내려왔다.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안보부 산하 장관부터 시작해서 비밀 경호국 국장이 우리가 경호에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네. 인정을 하면서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미국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갖가지 음모론이 다 올라옵니다. 네, 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예. 부분들 때문에 또
아주 극적이잖아요. 아니 너무 왜냐면 극적이서. 질문들의 예. 답변이 있으면 그럼 뭐 그러나 보지. 무사히. 근데 답들을 못 한다는 거죠, 제대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건 때는 또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내부 권력 쟁탈전에서 나왔던 거 아니냐, 아니면 미국은 이스라엘 했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관련된 이제 하부 질문들이 있고 상세한 거 그거 다 답변이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고네 하고 넘어갔는데 네. 이번 질문들의 답변이 납득하게 안 나왔어요. 납득될 수가 없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래요. 트럼프 후보자 엄청 대통령이 가까워진 거 아니냐. 그 그렇죠. 사진 하나.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또 외신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필이면은 이 사건이 터질 때가 바이든 대통령이 1차 TV 토론에서 완전히 죽을 쓰고 사퇴론에 엄청나게 몰려 있고 고령 리스크에다가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아니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이고 이런 여론이 비등비등할 때 아니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총알을 맞았는데 네. 이 사람이 굳건하게 서가지고 강인하게 싸우자. 저 모습이잖아요. 저 모습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담은 사진들 공화당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활용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사진을 박은 티셔츠가 그렇게 불티나게 그렇게 팔린다는 팔린다고 거예요.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는 새로운 좀 약간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예. 좀 인플루언싱이 시작됐는데 그거 뭐냐면 공화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다 귀에다가 흰색 맞아. 네. 붙이고 다녀요. 거즈요. 예, 일부러. 아니, 예전에 92년 때쯤인가 튀르키예 있는 대통령도 그거 당했어요. 그 이제 연설하고 있을 때는 그 90년대 초기에 그 대통령이 이제 쿠르드 문제를 해결하는 네. 데 있어서 너무나 용감한 개혁들을 하는 중이었는데 또 어디에 가서 이제 연설하다가 이제 그 경호원이 눈치를 챈 거예요. 각각 20세 하니까 거기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밴드가 있었고 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몇 번 사다가 막판에 죽인 거고 그 암살자를 그러니까 26초 만에 아니고 예. 겨우 오랫동안 죽였고 싸서, 좀 예. 오랫동안 좀 약간 시간이 걸렸다는 예, 얘기죠. 예. 그러다 이제 경호원들이 이제 각각 일단 나가시죠 하고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데리고 가는 와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제서 좀 정신 차리니까 잠깐만 어차피 이제 애가 죽인 거 아니야. 그래서 뒤돌아와서 이제 다시 간당에 올라가 가지고 이 목숨을 나한테 신이 줬기 때문에 나는 신 말고는 두려운 사람이 없다. 신임만 가지고 갈 것이다 이 목숨을. 근데 그 대통령 어떻게 된지 아세요? 네. 6개월 이후에 독살로 죽었어요. 독살로도 죽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이 트럼프를 선택했다. 하늘이 그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일 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강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명 본인이 되면서 그렇죠. 부통령 후보로 39살에 벤스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네. 벤스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 자, J.D. 벤스, 예.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라는 사람인데요. 39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보다 몇 살이 형이네요. 저보다 동생이에요. 많이 동생인데. 예. 네. 자, 이 사람 초선 상원 의원이고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백인 그 노동자층, 저소득층 출신 네, 그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본인은 되게 금수저고 다이아몬드 수저지만 이 사람의 지지층은 백인 노동자층이에요. 그렇죠. 저소득층이고 저학력층이에요. 백인 남성들 위주의.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런 그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삶의 어떤 궤적들을 자서전을 적은 힐빌리의 노래로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그걸 바탕으로 또 벤처 기업가도 했고요. 돈 엄청나게 벌었고요. 이제 이 사람이 정치계까지 온 사람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벤스가 비판적인 인물이었어요. 독재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미국의 히틀러다 네, 뭐 이런 히틀러.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이 본인이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려고 딱 보니까 줄을 어디로 서야 할까. 본인과 트럼프가 어차피 지지 계층이 겹친단 말이에요. 네.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쪽이 그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트럼프 충성파로 변신해가지고 리틀 트럼프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분이 예. 트럼프보다 더 매운맛이에요 사실은. 매운맛. 매운맛입니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결론적으로 비즈니스맨이고 그렇지. 장사를 하려고 중간중간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이분이 비즈니스 아니잖아요. 그냥 정치인이고 자기 나름만의 사상이 있고 그 사상도 이제 트럼프처럼 돈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는 사상 아니고 네. 그 사상이 중실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는 이제 지난번처럼 자신이 좀 이렇게 좀 균형시킬 만한 사람을 세울 줄 알았는데 네. 이분의 제가 말씀대로 봤는데 뭐요? 트럼프보다 더 매운맛이네. 더 세다. 그러면 진짜 트럼프 당선되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이분은 무슨 말을 했냐면 어떤 연설에서 이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조만간 어느 이슬람 국가의 핵 개발이 이제 핵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슬람의 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갑자기 뭐 파키스탄 얘기, 이란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의 마지막 선거를 보셨습니까? 영국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영국이 마치 좀 이슬람 국가가 됐고 영국에 있는 그 핵이 이제 이슬람의 핵이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불과 인구 퍼센트는 6%도 안 되는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무슨 핵이 이슬람의 핵이냐. 그래서 저는 이 둘이 합치면 예전에는 펜스가 그나마 나왔는데 이번에 벤스가 왔더니 좀 약간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 벤스라는 사람이 본인이 5년간 이라크에 이제 파병을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본인 해병대로 군인 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해외 파병제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게 도대체 미국이 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정말 뼛속까지 그러니까 출신 성분부터 그 경험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 성향이 몸에 밴 사람이고 무조건 미국을 위해서 그래서 트럼프는 사업적으로 어떤 이득을 계산을 해가지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네. 철저하게 신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똘똘 무장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번에 만약 2기가 들어선다면 그때는 장녀하고 부부가 좀 많이 했다면 지금은 트럼프 주니어 그 아들이 장남이 또 킹메이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들 친구라면서요, 이 사람 벤스가. 아들이 추천을 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러닝메이트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오디션 보듯이 본인이 유세 현장에 그 후보군들을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할 부통령 후보 군입니다. 네.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대단해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 리얼리티 쇼 진행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유세 현장이 재밌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트럼프가 이런 것마저도 사실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누가 될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을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리틀 트럼프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강한 매운맛. 매운맛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가 트럼프 주니어 장남이 추천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결국 트럼프 후보가 이대로 대권 승기를 좀 잡는 겁니까?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이군요. 근데 모르죠. 바이든이 갑자기 후퇴하고 다른 사람이 튀어나오면 또 게임이 달라지겠죠. 자, 바이든 얘기 좀 해보면 바이든이 지금 코로나 걸렸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특히 또 바이든도 좀 사태론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확진됐다는 기사가 네. 굉장히 절묘한 시점에 나오는데요. 시기가 계속 절묘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그러니까요. 자, 누가 우리 진짜 77억 인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들 미치겠더라고 진짜로. 예. 소설같이 영화같이.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그 바이든이 계속해서 사퇴론에 시달리면서 본인은 안 한다, 나 사퇴 안 한다, 완주하겠다라고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사가 만약에 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 생각해 보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코로나19에 재감염 되셨습니다. 이렇게 확진 기사가 뜬 거예요.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이건 네. 마치 짠 것처럼. 네.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번 주말에 바이든이 사퇴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은 사실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었다가 자, 조지 클루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인이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하죠. 바이든이 불출마해야 된다. 그런데 조지 클루니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굉장히 친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본인이 기고를 하기 전에 오바마와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든 사퇴론
배후에 오바마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이든 측에서 굉장히 불쾌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오바마가 만약 뒤에서 조종을 했다면 와 놀라운 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바마는 아니다, 난 그거 아니다 이러고 공식 얘기 안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민주당 원내 그 소위 주요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퇴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결국 뭐냐면은 바이든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바이든한테 너 내려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 바이든 입장에서도 나 토론 한번 못했다고 지금 내몰려가는 게 모냥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는 무슨 문제를 논의해야 되냐면 바이든이 모냥 빠지지 않고 정말 품위 있게 그 자리를 내려올 수 있는 퇴로를 마련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과연 그걸 어떻게 해줄 것이냐. 몇 주 전에는 갑자기 병원에 실려갈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알파고 기자 이게 되게 떠오르더라고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대신에 조건들이 있어요. 자, 일단 바이든이 내려올 때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라도 납득하면서 그래 바이든이 굉장히 통 큰 결정을 했네 조국을 위해서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져야 된다. 두 번째, 자 바이든 혼자만의 몸이 아닙니다. 바이든 옆에 붙어있는 수많은 측근들이 사실은 바이든의 당선됨으로 인해서 바이든이 재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그대로 승계해주겠다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봤을 때 바이든 사퇴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바이든은 본인이 만약에 진짜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고집을 피워가지고 갔을 때 본인이 이기면 좋겠지만 졌을 경우에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완전히 넘어갔단 말이죠.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해도 안 되겠다. 본인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걸 다 보장해 준다면 어차피 지는 게임인데 내가 지는 것보단 딴 애가 지는 게 낫지 않아? 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퇴를 하게 되면 어떤 인물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거는 물음표예요. 지금 이제 거론되는 거는 두 명인데 두 네. 명도 살짝 색깔이 좀 검정색에 가까우신 여성분이에요. 네. 미셸 오바마하고 카말라 하리스. 네. 부통령. 예. 왜냐하면 이제 미셸 오바마는 이제 이미지가 워낙 좀 약간 깨끗하고 부인 남편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미셸 오바마는 여기저기 이제 부크 콘서트 네. 이제 부크 콘서트라는 말 하에서는 이거 보장이지 그거. 난 이제 출간 이벤트라고 해놓고 사실은 일종의 인지도를 뿌리는 행사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민주당 그 지지층에서는 미셸 오바마 이미지가 너무 좋고 진짜 이분이 대통령 하면 너무 잘 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흑인 표는 기본이고 페미니스트 표까지 다 얻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민주당 지지 기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셸 오바마의 무슨 직책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뭐 멋진 여성이다라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후보 되면 좀 약간 말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카말라 하리스는 있는데 이제 카말라 하리스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 없는데 근데 이거는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색깔을 그동안 안 냈다는 거예요. 이제껏.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웬만한큼 협상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해석이 되네.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진 쪽에서 봤을 때는 얘는 너무 좋은 바지. 카멜라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바지죠. 그렇다면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모금이 모아놨잖아요. 선거 자금. 네. 그 선거 자금을 쓰려면 부통령만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뭐 거의 다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 미셸 문제는- 오바마가 나오게 되면 네. 거봐 오바마가 지 와이프 대통령 만들라고 또 뒤에서 그런 했네. 오해. 이런 예. 오해. 오바마 대통령 그 오해를 짊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카말라 해리슨이 출마하게 되면 부통령이 누구일 건지인데 그것도 이제 또 다른 재밌는 질문이에요. 그 카말라 부통령이 나가면 트럼프랑 해볼 만은 합니까? 그때 트럼프 나갈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알파고가 얘기했던 게 하나하나씩 맞아떨어져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암살 사건이 이제 게임 챌린저가 됐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나와야 돼요.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게 시도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요 내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이 사람 지금 간첩 혐의로 지금 체포됐다가 보석금 내고 지금 나왔는데 평론가님 네. 어떤 내용인지 수미 테리는 또 어떤 사람인지 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자, 같습니다. 이분이 그 예전에 미국 네. CIA와 그리고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꽤 오랫동안 한국 정부와 일을 했다라고 지금 미국 연방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뭐 명품 가방, 코트, 그다음에 현금, 식사대접 뭐 이런 걸 받고는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건데요. 미국에서 지금 건 건 뭐냐면은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간첩법이 아니에요. 간첩이 아니군요. 예, 물론 동맹을 상대로 간첩법 적용하는 게 굉장히 드물기는 합니다만 간첩법이 아니라 외국 대리인 등록법. 미국에서는 아니 내가 그 외국 정부나 국영기업 또는 외국 뭐 정당 뭐 다른 할수 나라를 있다는 위해서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대리하겠다. 대신에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를 받았고 활동 보고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혀 하지 않은 채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분이 한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뭐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서 내용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보여요. 예. 뭐냐면은 한국 정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한국 정부는 유독 보수 정부를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과 굉장히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강경의 입장을 지지하고 두둔하고 그 입장을 표명하는 활동을 더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이 이거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한국 정부와 일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한국 내에 보수 그렇죠. 세력하고 했다. 일을 했다라는 게 저는 훨씬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그 워싱턴 포스트에 한일 관계의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고 두둔하고 잘했다라는 식의 칼럼도 이 사람이 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저는 한국 정부라고 표현하지 말고 한국 내 보수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국정원 활동이 지금 100일화에 드러났어요. 다 보도가 되고 급기야는 포섭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기소까지 당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보석하다가 걸린 거 이 정도라면 보석 안 걸린 것들 얼마나 많을까? 더 많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교 국정원이 얼마나 지금 힘이 많아지고 우리 지금 여기 가지고 좀 자랑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자랑입니까 이게? 세계 강대국 미국에서도 이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나라 국정원 너무 많이 좀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니까 이게 또 의문되는 게 이게 10년 전의 일인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10년간 네. 사실은 미국 국무부가 지켜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10년간 계속 보고 있었죠.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활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거 다 사실 포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2019년에 그 장면들이 실질적으로 CCTV라든지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게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었다는 다 거예요. 찍어놨던데요. 예. 심지어 2013년부터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2014년에 한번 불러요. 저기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시라고 얘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뒤에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자랑할 건 뭐냐면 네. 제가 금액들을 봤는데 에르도안 다 하다고 에르도안 사람이 이제 걸렸거든요. 예. 금액이 100배 차이예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장사를 잘한 거야. 싸게 먹힌다 이 중동 말이죠. 사람들이 가서 100배 가격으로 주고 벗어을 했는데 우리 한국이 네. 그냥 1%. 예. 한국 장사를 잘한 국정원은 거예요. 싸게 주고 이용해 먹는데 네. 중동 국가들 그렇게는 100배를 줘야 된다. 네, 이거 이제 자랑을 우리는 그래서 저는 뭐 네. 굉장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단순히 한국 정부의 어떤 스파이 활동이 포착된 거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저는 이거 조금 더 미국 내 정치와 관련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분이 지금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의 스탠스를 보면은 상당히 대북 강경 쪽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민주당은 대북 강경파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고 미국 외교협회라는 곳은 민간 싱크탱크이긴 합니다만 100년이 넘은 곳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5천 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회원들이 소위 말해서 미국 곳곳에 있는 주요 요직 인사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언론계, 정치계, 기업계, 뭐 막론하고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을 초월해서 초당적인 단체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미국의 외교 정책은 우리가 결정한다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얘기들은 미국 외교협회의 기조와 거의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영향력이 가장 큰 단체로 꼽히기도 하는데 그 미국 외교협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걸린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은 살짝 이제 기류 변화가 있다. 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들어섰을 때 미국 외교협회가 갑자기 확 힘을 못 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인사이더, 그러니까 안에 있던 이너서클 안에 있던 정치인이 아니라 아웃사이더인 정치인이 아니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외교 정책을 다 흔들어 버렸단 말이죠. 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1기 때는 본인이 사실 초짜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사람은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아마 굉장히 요직에 많이 앉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인의 재임 기간 끝나고 나서 뒤통수 어마무시하게 맞았어요. 회고록 나오면서 다 트럼프와 함께 일을 했는데 트럼프를 욕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트럼프 2기는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이제 트럼프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1기 때처럼 그런 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한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예. 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포진을 시킬 거고 그렇다면 미국의 외교 정책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걸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정평론가 알파고 신하시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인사이 프라임 어땠습니까?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SNS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